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2장에 있는 그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들은 미국의 재정적인 개괄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와 효율성. 그리고 효율성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반대적인 내용들이 공평성이죠. 그래서 조세와 공평성. 그 다음에 결론 부분 같은 경우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유명한 말도 있죠.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라 그 한 말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옛날에 프랭클린이 이 말을 한 1789년 당시에 그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평균 세금이 소득의 5%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100년 동안에도 이제 세금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가지고 세금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서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미국 이제 독립혁명 같은 경우도 그쵸, 이런 세금 때문에 이제 발생했었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명목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의 세금이 이런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손흥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은 거기 있어서 아마 거의 절반 정도는 이제 그 세금을 그죠? 그리고 다 세금 부과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그 조세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이제 살펴본다 이런 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으로서 이제 정부가 그 다양한 재화라던가 서비스를 그쵸, 제공해 줄 것을 이제 기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정부가 이제 이 세금을 거두면 관련돼 가지고 국방 같은 데다도 재정을 투입하고 그다음 도로 같은 뭐 SOC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지 정책 같은 데다가 이제 이런 돈들을 사용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공무원의 월급 같은 경우도 그쵸, 급여 같은 경우도 이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충당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제공하는 이러한 편익에는 이제 비용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부가 앞에서 예를 들든 뭐 기능이라던가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세금들을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OC라던가 공무원 그쵸? 급여라던가 국방이라던가 사회복지 같은 데는 당연히 그쵸? 정부 국내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총 잉여 감소 규모가 또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이제 더 커야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Y축 같은 경우가 뭐 GDP에 대한 정부의 재정 수입의 비중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 그죠? GDP 대비 연방정부, 그다음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 전체에 있어가지고 정부 재정 수입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주정부와 지방정부보다는 연방정부가 세율이 더 많죠, 세율이. 그쵸? 갈수록 더 많아진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정부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만큼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GDP 대비 이제 그 재정 규모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를 본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재정의 GDP 같은 경우 봤을 때 한 30% 선에서죠. 30%에서 한 세금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재정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용을 봐가지고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 미국하고 이제 한국에 있어가지고 차이를 본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GDP 대비 조세 수입을 보게 되면은 덴마크가 어때요? 48%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는 편인데, 유럽은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더 많이 세금을 걷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했을 때 덴마크가 48%, 스웨덴이 45%, 프랑스가 44%, 이태리가 43%, 독일이 37%, 영국이 36%.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32%고 미국이 25%예요. 그죠? 한 4분의 1 정도는 세금을 걷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호주라던가 일본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만큼 어때요? 세금을 더 비중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 얘네들은 어때요? 이런 세금을 걷는 걸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연금이라던가 복지 쪽에 그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세상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살고 싶은 나라라고 꼭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유럽 쪽이라던가 이런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제 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TV에서 인터뷰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세금 많이 띄어가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거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만큼 이제 그 국가가 복지적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자기 세금을 많이 띄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틀리죠, 그죠? 나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덜 낼까 가지고 뭐 머리를 돌리고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정부 재정의 결과를 좀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정부 같은 경우는 총 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GDP 대비의 재정 수입 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세 수입이 국민 소득에 비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미국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좀 이렇게 많이 걷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을 봤을 때 그 정부 역할이 점점 증가해 왔대요. 그러니까 정부 역할이 더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1902년에는 정부는 세입의 총소득의 7%였대요. 1900년대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같이 30% 이상 높아졌어요. 그쵸. 그만큼 이제 세율 비율이 점점 미국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진국일수록 이제 조세 부담들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복지 정책 쪽에 많이 그쵸? 사용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어떤 선진국이라던가 특히 미국이라던가 뭐 캐나다 같은 경우 막 영주권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그쵸.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외국인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노후 생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막 우리는 어때요? 막 죽어라 그쵸? 고생해가지고 그쵸? 뉴스에 나오는 게 뭐 30년 동안 일해도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을 뭐 살 수 없다는 등 그쵸? 이런 뉴스도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쵸? 뭐 평균 뭐 이렇게 그쵸? 평균 아파트 값이 뭐 10억씩 한다고 그쵸?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의 세입과 이제 세출을 보게 되면은 재정 수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세입하는 이렇게 정부가 이제 가져가는 세금이 개인 소득세. 여러분 또 이제 급여를 받게 되면 그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몇 프로 내잖아요. 그쵸? 소득세. 사회보장세. 그쵸?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의료보험 같은 거 내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라던가 그쵸? 사업하신 분들이라던가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 내죠.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하고 사회보장세가 이제 높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돈을 받게 되면은 정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이제 지출하냐 하게 되면은 사회보장이라던가 건강, 그쵸. 우리 같은 경우 좀 남북 관계가 그죠.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게뭐 종전선언 한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이런 거 아무튼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런 국방 같은 경우 탱크도 사야 되고 미사일도 사야 되겠죠. 또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쵸? 이런 데 이제 돈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공무원들의 이제 급여라던가 그쵸? 이런 것도 쓰겠죠. 소득 보장과 건강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지 쪽이겠죠. 그쵸?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 관련돼 가지고 일정 비율을 지금 그 정부가 보상해 준다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이번에 뭐 개인당 얼마씩 저 돈도 막 지급해 주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정부 지출이 이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연방정부의 그 재정 수입을 본 거예요. 봤더니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가 그쵸? 재정 수입을 봤더니 아무래도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세 그런 데 가지고가 36%,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가 그쵸? 12%,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이제 9%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연방정부 재정 수입을 보게 되면은 개인 소득세가 가장 많고 사회보장세, 법인세 이런 순으로 가지고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중앙정부의 세액 구조를 봤을 때 2013년도 기준이에요. 봤을 때 그 조세 수입이 아무래도 64% 제일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이 20%, 그다음에 이제 기타 수입을 해가지고 16%가 나타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득 및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급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소득 및 이익세가 내니까 그죠? 내게 되고, 그다음 재산세가 3%, 그다음에 이제 그 제화미 용역세가 25%, 관세 및 기타.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해외에다 수출하던가 수입하게 되면 관세를 내게 되죠. 그죠? 관련된 것들 해가지고 이것들 쭉 합해 되면은 64%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가장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세외 수입이 20%, 총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년형 개인소득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저기 직장 다니시는 분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같은 기준인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금이 훨씬 금액이 크니까 아까 이제 거의 연봉이 한 4억 이상 되게 되면은 세율이 39.6%예요. 그러니까 자기 급여에 있어 가지고 한 40%를 세금을 낸다고, 비율이 이거 아시죠? 근데 같이 그 8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900만 원 되겠죠? 달러가 붙었으니까 한 1000만 원 되겠다. 그죠? 1000만 원 미만이 되면은 과세 세율이 10%예요. 가지고 자기 연봉에 따라 가지고 그 세율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미국이 잘 사니까 연소득이 4억 이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비율이 4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8,800만 원 되고, 연봉이 8,800이 되면은 이거보다 낮을 거예요. 세율이 나는데 아무튼 최고 세율을 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많으면은 연봉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만큼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같이 세금이 작은, 연봉이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세율이 이제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율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그쵸? 내게 되면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안 하겠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세금 떼고 나면은 일 안 하고 낸 그 급여하고 내용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엄청 능력 있는 뭐 의사라던가 뭐 로펌의 뭐 이렇게 변호사야 하게 되면은 내 연봉이 4억 이상 되면 세율이 39%를 뛰는데, 그럼 내가 4억 안 되게 한 3억 여기서 이제 뭐 3억 예를 들어가지고 뭐 9천 얼마 해가지고 언제를 맞춰요. 그럼 어떻게 세율이 39.6% 적용된 게 아니라 35% 적용되는 거죠. 그쵸, 그쵸? 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제 자기 연봉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그 12월 달에 하죠. 연말 정산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그 과세 표준에 따라 가지고 세금 낸 세율이 다시 달라지고, 또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하면은 또 부모님을 모시고 하면은 그 부양가족이라던가 이런 거 따라 가지고 또 공제 혜택을 또 받게 돼요. 가지고 그때 표준이 되는 게 과세 표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 가지고 연말정산 할 때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말했던 게 이거를 말한 거구나라고 이제 아마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 미국에 사내고 여기 같은 경우 한국에 사네요. 그죠? 여기는 한국에 사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 1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세율이 6%. 그쵸? 그래가지고 88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35% 늘어나요. 그쵸? 그러니까 소득이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관세 표준이 있어가지고 6% 적용이 되는데, 저기를 급여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 35% 이상이 돼버려요. 그쵸? 관세 표준 같은 경우가 이게 2012년 기준이고 14년 기준이죠. 그쵸? 14년 같은 3억 원을 했었는데, 12년 같은 경우 3억 원을 썼는데 14년 오면서 어때 이제 1억 5천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1억 5천만 원이 또 초과되게 되면 또 38%의 또 이제 상향의 세율을 또 받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 이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이제 많이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형평성하고 뭐 공평성하고도 관계가 되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 연방 정부에 있어가지고 재정 제출을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보게 되면 항목이 많은 게 소득 보장.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재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이에요. 봤을 때 소득 보장 쪽으로 이렇게 비율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 있어서 소득 보장들을 위해 가지고 연금이라던가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도 쓰죠. 그렇죠? 네, 국방을 위해 가지고도 돈을 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순이자 뭐 그렇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발생한 또 이자 같은 국가 같은 경우도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이자 갚는 돈을 쓰겠죠. 기타 해가지고 총 100%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지고 그쵸? 정부 지출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소득 보장 같은 경우가 그쵸? 그 3,950을 따라갔으니까 우리 돈 따지게 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쵸? 1인당 이제 복지를 위해 가지고 한 400 정도 정부가 이제 지출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정부가 거두인 돈을 쓰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이제 2014년도 내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큰 게 좀 교육비 같은 경우가 비중이 제일 크네 보니까. 그쵸?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좀 대학생이잖아요. 그쵸? 대학교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거기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데, 그쵸? 교육부에서 돈을 쓰기도 하고, 그쵸?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많잖아요. 교과부에서 하는 뭐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밖에 그쵸? 그 대학들이 이제 나중에 교육부에서 이제 그 대학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들, 그쵸? 요즘에 최근에 볼게 에너지 뭐 플랫폼 사업인가? 라고 근데 그런 것들도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잘하는 집단에 관련돼가지고 저 대학에다가 이제 저기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가지고 돈을 많이 내려주잖아요. 이게 아까 예전에 말했던 외부 효과죠. 긍정적 외부 효과죠. 그쵸? 여러분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 탄생해가지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그쵸? 내년에 대선 있잖아. 해가지고 저 대통령을 뽑아줄 수도 있고, 또 이제 훌륭한 의사가 나와가지고 또 암을 개발할 수 있는 걸 나온다던가, 아니면 또 이제 어떤 그런 코로나를 그죠? 코로나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뭐 약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이런 다 교육에 의해 가지고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교육비도 많이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위비를 당연히 가지고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탱크도 사야 되고 미사일도 사야겠죠. 그렇죠?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사회 개발들, 그렇죠? 경제 개발 같은 경우 같이 뭐 SOC라던가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사회 복지 쪽에서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지출을 하고 일반 행정들, 공무원들이라던가 월급이라던가 이것도 줄 거고, 기타 분야를 해가지고 총 100%에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걷어들인 세금들을 이제 지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구 고령화죠. 최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그죠? 인구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가지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막 나온 지 벌써 이미 오래됐고, 그쵸?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노령 인구 증가세를 보게 되면은 2010년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20%좀 넘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이 그쵸? 노령 인구가 이제 그쵸? 65세 이상 인구가 그쵸? 증가하다가 앞으로 이제 2030년도 가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거의 35%, 2050년도까지 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거의 40% 가까이 돼요. 그쵸?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인구 10명 중에서 4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쵸? 밖에 나갔더니 세무 사람들이 그쵸?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게 어때요? 이제 경기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려우니까 요즘 이미 또 혼자 사는 가구가 그쵸? 이미 꽤 늘었죠.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도 결혼을 해도 어때요? 아기를 잘 안 갖죠. 그쵸? 사람이 팍팍하니까. 그쵸? 하다 보니까 이런 노인 인구에 관련돼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노령화된 인구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야겠죠. 노령화된 인구를 위해서 65세 이상인 인구들을 위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소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당연히 어때요? 노령 인구 비율에 비해 가지고 당연히 정부 지출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그걸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좀 보게 되면은 미국 전체 세금의 40%를 징수하겠대요. 그래서 재정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구성되어 있고, 특히 판매세하고 재산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대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교육이라던가, 그쵸? 건강, 공공질서와 안전, 소득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교육하고 그 건강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만큼 이제 선진국이니까 교육하고 건강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는 판매세하고 재산세가 높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 표로 정리하면 비슷하죠. 2011년도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을 한번 봤어요. 했더니 당연히 판매세죠.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게 물건을 파니까죠. 그거는 이제 이익을 내니까 거기다 세금을 내게 되죠. 22%고 재산세,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죠? 재산세를 또 좀 많이 내겠죠. 그렇죠? 가지고 채용 같은 경우 막 이건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건희가 이제 사망하면서 거기다 그죠? 재산을 자식들이 내게 되는데 그죠? 너무 그죠? 세금이 많아가지고 갖고 있는 막 저기죠? 막 주식들 다 판다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또 재산 저기 이제 소득이 굉장히 많은 그죠? 극부추, 그죠? 극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 개인들이 이제 그쵸?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거기다 소득세를 내죠. 개인 소득세들, 그다음에 법인세,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지원해 준 거죠. 지자체에다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어떤 뭐 광주시에다가 저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 가지고 총 100%가 이제 채워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014년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지방정부 세입 구조를 본 거예요. 아까는 미국을 본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지방세 같은 경우가 항목이 33%로 높죠. 가지고 취득세, 뭐 재산세,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이건 이제 그 지방세로 잡혀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담배 피는 같은 경우 친구들은 담배소득세, 그쵸? 그 다음에 세배수입, 뭐 지방세, 지방세 관련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지방세를 발행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재정 이전 관련돼 가지고 좀 10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정부하고 지방부 정부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사례를 봐볼게요.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교육 항목이 34%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련된 내용들, 국내 건강 관련된 내용들이 22%가 되고, 공공질서와 안전, 사회보장, 고속도 같은 SOC 사양들 관련돼 가지고 총 이제 100% 있어가지고 정부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투자하고 있죠. 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출 구조를 볼 때 정부가 돈 쓰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가 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가 12%, 16%,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호 쪽에도 돈 많이 썼네요. 그 당시에는 더 10%, 그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 쪽에 8%, 그 다음에 교육, 문화관광이 6%, 5%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송 교통 쪽 관련돼 가지고 그죠 9%로 이제 그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효율성과 이제 공평성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관련되게 되면은 아까 같이 이제 조사를 어떻게 하면 이게 국민한테 받은 돈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지출할 것인가 그죠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세금이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금 납부의 그 자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조세가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쵸? 이거 처음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그때 뭐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게 되는데, 그죠? 그때 이제 이 발생하는 이게, 그죠? 그쵸? 세금이죠, 세금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하게 되면 같이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가 그죠? 여기가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고 여기가 생산자 잉여가 되죠. 이 부분이 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총 이만큼 세금을 발생해가지고 이만큼 이제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제 순손실 같은 경우는 조세가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경제적인 순손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조세 행정 비용 같은 경우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세에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해요. 납세자들이 이제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처리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사람들 어때요? 이제 세금을 막
안 내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이제 정부가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제 세금을 하기 위해서 또 세무 공무원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쵸? 어때요? 또 세무 공무원들은 이게 일전에 뭐 TV 프로에 나온 것처럼 세금을 안 내고 막 도망다니는 게 어때요? 경찰하고 세무 공무원들이 어때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잡으러 돌아다니죠. 그쵸?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조세 행정비용이라는 것 말 그대로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해가지고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다른 데로 막 도망다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 잡기 위한 어떤 세무 공무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쫓아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압류도 취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 발생하는 비용이 조세 행정 비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경제적인 순손실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소비자이요, 생산자이요, 그죠? 이런 형식으로 조세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가지고 세금은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순손실을 이야기시켜요, 그죠? 그죠? 아까 세금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내가 더 사고 싶은데 세금이 더 비싸가지고 나는 이제 이 물건을 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제 이 현상들을 이 시장을 떠나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순손실에 해당돼요, 그죠?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물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볼펜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고 싶은데 정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50원을 세금을 더 부과시킨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가 물건을 팔고 50원 세금을 내고 나면은 나한테 얻는 이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는 여기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접겠죠. 이것도 뭐예요? 전부 다 어때요? 그러면 이것도 경제적인 순손실이죠. 그렇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볼펜을 더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업하는 사람이 그 볼펜 사업을 접음으로써 그렇죠? 내가 볼펜을 갖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세금에 의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제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순손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분 마이너스의 세금의 징수액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세로 인한 바뀐 경제적 유인, 그죠? 아까 사람 같은 경우는, 그죠? 나는 볼펜을 사고 싶었는데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그 세금에 의해 가지고 볼펜을 안 만드는 거야. 그쵸? 그럼 나도 손해를 보는 거고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볼펜을 팔 수 없으니까 이득 못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본 배분이 왜곡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순손실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세로 인해 바뀐 경제적인 유인에 따라가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경제적인 순손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단계 이 조세에 관련된 행정비용은 아까 설명과 똑같아요. 세법을 준수하는데 투입되는 자본의 경제적인 순손실이에요. 그쵸? 아까 이 세금을 안 내려고 막 그렇죠. 재산을 숨기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잡아야 되고, 그쵸? 이것들이 되는 법적인 행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순손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 작성에 들어간 시간들, 그쵸?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쵸? 뭐 부가가치세라던가 소득세를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이제 소득세 또 신고서 작성에 들어간 시간이 있죠. 이게 조세 행정 비용이에요. 또 세금 신고에 필요한 기록 유지에 들어가는 시간, 그쵸? 그다음 이제 또 정부가 세법 집행에 투입되는 자원, 그쵸? 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게 맞게 했는지 안 했는가를 또 정부가 어때 이제 확인해야겠죠. 그다음 또 변호사와 회계사의 비용이죠. 마찬가지죠, 그죠? 해가지고 돈을 집행했는데 이 돈이 세금도 너무 많이 나왔다 가지고 이 사람도 어떤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지요? 소송에 걸릴 수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 세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사업하기 바쁜데 언제 이걸 신고서를 써 하니까 회계사를 또 고용하죠. 그래서 회계사를 고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 해가지고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가지고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뭐냐면은 원래 그 회계사들이라던가 그 변호사들이 세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대요. 왜냐면은 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때요? 돈벌이가 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세법을 이제 좀 그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계사가 돈 벌려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아무튼 조세 행정 비용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법의 단순화를 통해 줄일 수 있으라던가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그쵸? 아까 말한 게 뭐예요?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자기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세법을 어렵게 해놔야지만이 그쵸? 자기들 이제 신고하는데도 어려우니까 관련돼 가지고 단순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쵸? 줄일 수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이유가 이런
회계사라던가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답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요. 평균 세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총소득을 뭘로 나눠요? 세금 총액을 이제 그 소득 총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소득 총액을 그 세금으로 나눈 거죠. 그쵸?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계 세율은 뭐예요? 소득 1달러 증가에 따라서 세금이 증가해요. 한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계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마지널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소득 1달러 증가에 따른 세금이 이제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쵸?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액세 같은 경우나 그 누구에게나 그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이제 정액세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평균 세율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세금 총액을 그쵸? 소득 총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한계 세율은 소득 1달러 증가에 따른 세금이 증가해라 말한 거고, 정액세 같은 경우는 그쵸? 정액이니까 누구에나 동일한 금액을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때요? 누구에나 동일한 세금을 그쵸? 부과되는 세금이 이제 그 정액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아까 이제 평균 세율은 세금 총액을 그쵸? 그 소득 총액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세율 같은 경우는 소득이 1달러 증가할 때 그쵸? 세금이 이제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정액세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통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정액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 편입 원칙과 능력 원칙인데, 편입 원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편익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정부가 같이 이제 국민한테 세금을 얻게 되면은 그쵸?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던가 그쵸? 여러 가지 정책을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부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누리는 사람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편입 원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편익을 본 사람들만 거기에 따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능력 원칙은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능력 원칙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연말에 연말정산 하게 되면 그쵸? 소득이 많은 친구 같은 경우 아까 같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약 한 4억 정도 그쵸? 소득을 얻게 되면은 그쵸? 한 35% 정도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같이 뭐 1,000만 원밖에 세금을 못 얻으면은 한 12%만 이제 그 세금을 이제 부과한다는 거죠. 이게 능력 원칙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능력 원칙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봉을 4억 5억 해가지고 그쵸? 손흥민처럼 같이 큰 저기를 막 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몽땅 많이 내버리니까 열심히 뛰려고 하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도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편익 원칙은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편익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편익 원칙이에요. 근데 능력 원칙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번 친구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친구들은 이렇게 적게 그쵸 부담한다는 것이 능력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원칙 같은 경우도 종류가 있어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성 공평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이 수직적 원칙이야. 수익적 원칙이죠, 같이. 그 안에서도 같이 세금 부담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을 거냐, 같이 뭐 이건이라던가 정상 같은 경우, 이재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죠. 저기 연봉이 많으니까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이 수익적 공평성. 반면에 이거는 이제 수평적 공평성이죠. 수평적 공평성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수익적 공평성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공평성 같은 경우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럼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될까라고 이제 봤을 때 그 비례세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높은 계층이라던가 어떤 소수 계층이나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이 비례세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면에 역진세는 뭐예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가지고 더 적은 몫을 납부하는 세금이죠. 역진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가지고 소득의 더 적은 몫을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 거예요. 일단 누진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가지고 소득의 더 큰 몫을 납부하는 세금을 누진세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진세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가지고 소득의 더 큰 몫을 납부하는 세금을 누진세라고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했던 것처럼 이런 비례세라던가,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역진세, 그다음에 이제 누진세라고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달러요. 그쵸? 하게 되면은 그쵸?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한 5천만 원 좀 넘겠네요. 그쵸? 하면은 또 소득 대비 세액이 25% 정도가 돼요. 비례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역진세 같은 경우는 30%. 그쵸? 이제 누진세 같은 경우는 20%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이 소득이 아까같이 이제 뭐 1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비례세는 똑같이 그쵸? 소득이 5천만 원이라든지 1억이든지 2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비례세 같은 경우 똑같이 25%를 세액을 매긴 거예요. 근데 역진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대와 같이 반대니까 소득이 오히려 높은 계층이 낮은 세율을 내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 어때요? 이제 더 높은 세율을 내죠. 이렇게 거꾸로 가죠. 이게 역진세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누진세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세금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어때요?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같이 높아지죠. 그렇죠? 누진세는. 누진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그런 이론이죠. 그런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이제 세율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능력 원칙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 계층별로 이제 개인 소득세 부과담을 보게 되면은 아까 같이 뭐 5분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5분위 소득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뭐 1분위, 2분위, 뭐 3분위, 4분위, 5분위 할 때 봤을 때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분위는 예를 들어 호빵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분위는 호빵을 5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5개 갖고 있는 계층이 소득이 높은 계층이 있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최하위 2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상위 1%니까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은 계층이죠. 볼까요? 그쵸? 평균 소득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죠. 그쵸? 그때 이제 개인 대비 수득 대비 세금의 비율을 봤을 때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 소득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그쵸? 최상위 계층이 거의 50% 이상 갖고 있네요. 그쵸?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어떤 국민에 있어가지고 또 소득 정도를 봤을 때 그 최상위 정도가 전체 소득의 50% 갖고 있어요. 이거 어때요? 부가 어때요? 골고루 이어진 거예요? 아니죠. 지금 어느 특정 항목에 있어가지고 최상위 계층들이 정부에 있어가지고 50% 정도를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중위값이라고 말도 하죠. 중위값이라고. 중위값이라는 것은 1부터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까지 가지고 딱 줄 섰을 때 가지고 소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이 그죠? 이 정도가 이제 중간에서 갖고 있는 돈의 값을 나오게 돼요. 그쵸? 근데 이 돈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근데, 근데 아까같이 최상위가 전체 소득이 있어가지고 50%를 지고 있으니까, 그쵸? 주인값은 굉장히 나는데, 국민들의 최상위가 몇 퍼센트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 모든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불평등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하지만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현실롭게 최상위 계층들이 모든 돈을 우리나라 전체에서 50%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민들 어때요? 굉장히 가난하겠죠. 그쵸?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하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을 아까같이 많이 갖고 있는 계층한테 돈을 걷어야지만이 그쵸? 그런 것들이 복지로서 이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조세의 기착과 이제 조세의 공평성이요. 말한 것처럼 이제 조세의 기착은 말 그대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쵸? 가지고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죠. 아까 같이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쵸 이제 어떤지 뭐 루이비통이라던가 벤츠라던가 아우디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쪽에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요.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죠? 이거 말고 다른 데다가 돈을 돌리겠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같이 뭐 루이비통이라던가 뭐 벤츠라던가 아우디라던가 뭐 BMW라던가 이런 수입차에 관련돼가지고 부유층들이 사니까 정부가 이쪽에다가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말고 이제 자기들한테 뭐 상속을 해준다던가 증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코로나로 해가지고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뭐 이렇게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뭐라던가 해외 쪽으로 여행 간다던가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루이비통이라던가 그런 이제 자동차 쪽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피해를 보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세제 공평성을 이제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이제 조세 기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상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집행을 할 때, 그쵸? 할 때 이제 세금을 부착할 때 이제 부여할 때 효율성과 공평성을 따라줘야 돼요. 그쵸? 근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부의층한테 그쵸? 돈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그쵸? 또 소득이 낮은 계층한테는 소금을 또 적게 할 수 있고, 또 공평하게 한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 높은 사람이라던가 낮은 사람 상관없이 똑같은 정액제를 가지고 정액 비율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효율성과 이제 공평성을 따르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효율성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아까같이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을 몽땅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지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뭐 사회 공헌할 수도 있는데 그 공헌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해봤자 어때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어떤 미국이라던가 그 다음에 한국의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를 중심으로 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각종 세금을 통해 가지고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것을 봤죠. 근데 굉장히 높았죠. 이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근데 이런 비율이 유럽 같은 경우는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금은 개인소득세하고 그렇죠? 사회보장제였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은 판매세하고 재산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조세가 그 납세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에 관한 것이고, 조세에는 납세자들에서 정부로 이제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본질적인 비용 이외에도 그 두 가지 추가 비용이 따랐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세금이 어떤 경제적 요인과 행위를 변동시켜가지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세법을 준수하는 데 따르는 행정 비용이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아까 세금이 부과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우리가 그 맹큐 경제학의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요인에 반응을 해요. 그쵸? 예를 가지고 지금 저기 정부가 어때요?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기 너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저기를 휘발유세를 내려준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최근에 언론에 났었는데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그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 하게 되면 어때 사람들이 어때 이제 전부 다 이제 11월 9일까지는 기름을 안 넣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11월 10일 땡 되면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름 넣으려고 주유소에 그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요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세법 때문에 이제 그 준수한 데 따른 이제 행정 비용이 발생하죠.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그죠? 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을 채용하겠죠.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이제 둘 간에 또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죠? 뭐 세금을 더 내네 덜 내네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변호사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회계사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행정 비용으로서 이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의 공평성은 조세의 부담을 국민들 사이에서 정당하게 배분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판매 원칙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제공받은 편익 크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능력 원칙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부담 능력에 따라서 자기들이 또 능력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떤 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세제도에 있어가지고 공평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기착 이론의 결론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법 개정을 검토할 때 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에 직면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목표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조세 정책은 항상 이제 많은 논란이 따는 거죠. 그렇죠?
아, 어떤 정치인들이라던가, 그죠? 이제 집행할 어떤 이제, 그죠? 어떤 법률이라던가 이런 행정처리를 진행하면서 효율성을 중요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공평성을 중요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법의 방향이 틀려지겠죠. 그쵸? 그리고 공평성을 따르게 된다 하게 되면 아까같이 똑같은 정액 세율로 해가지고 소득이 많은 계층이라던가 저계층과 상관없이 정액세를 내는 거고, 그 나같이 이제 좀 더 같이 뭐 효율성을 따른다 하게 되면은 그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능력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쵸, 세금을 또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친구 같은 경우, 부족한 친구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제 덜 내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집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들을 한국과 미국이라던가 선진국, 그 다음에 이제 조세에 있어가지고 공평성, 그 다음에 형평성, 우리가 배웠던 소비자 이익, 그죠? 이런 관련돼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업의 행동과 산업 조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에 있어가지고 물건을 만든 데 비용한 드는 생산 비용이라던가, 그죠?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쟁 시장,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독점 시장, 그다음에 이제 또 독점적 경쟁 시장, 그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죠. 뭐 게임 이론 같은 경우가 과점 시장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이라던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